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평택항에는 해양수산청이 6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만든 친수공간 수변공원이 있는데요. 시민들의 휴식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만든 지 10년 가까이 지나도 주민들은 공원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설 관리도 안 하고 방치돼 여기저기가 부서지면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배상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평택항에서도 가장 깊숙이 자리한 외진 곳. 바닷가 방파제 위에 만든 해안광장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 공원이라고 만들었지만 정작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썰렁합니다. 간이 화장실 문짝은 뜯겨져 바닥에 나뒹굴고 폐어구는 한켠에 버려졌습니다. 안전 펜스는 페인트 칠이 벗겨졌고 벤치는 낡아 색이 바랩니다. 인근의 녹지 공간은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잡초가 무성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수년째 방치된 공원,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2015년 말에 조성한 평택항 친수시설. 벤치와 정자가 일부 설치된 게 전부입니다. 이곳에서 낚시는커녕 바다를 배경으로 그 흔한 사진조차 찍을 수 없습니다. 해군 이함대, 발전소, 한국가스공사와 석유공사 기지 등 국가보안시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탓에 공원을 알리는 도로 표지판이나 이정표 하나 없습니다. 차량 내비게이션에 검색을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외지인들이 이곳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수청은 지역 주민의 여가 생활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찾는 주민은 없습니다. 만든 지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시설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없어요. 제가 일본 지 지금 4년째인데 그 전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4년 그 당시부터는 뭐 들어본 게 없어요, 이제.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가보신 적도 없으시겠네요. 예. 그 일반인 못 들어가죠, 거기. 홍보가 안 됐지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사는 지가 언제인데 여기 70년 넘게 살았는데 그 소리 하나도 못 들었는데. 평택해수청도 이 같은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에서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지자체처럼 그 공원 신수시설을 별도로 이제 관리하는 팀은 없고 일과 시간은 개방을 하고 일과 시간 이후에는 이제 폐쇄하는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쪽이 접근성도 이제 떨어지고 또 딱히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없다 보니까. 해수청이 지역 주민을 위해 항만과 녹지가 어우러진 친수 공간을 조성한다며 투입한 국민 세금은 66억 9천만 원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수리산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시흥 수원간 민자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도로 개설 공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인데요. 군포시와 시의회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도로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권예술 기자입니다. 나무의 움직임과 새들의 지저김이 좋아 군포시 속달동에 살게 됐다는 사람들. 수리산 도립공원을 뒷마당 삼는 이곳의 매력에 많은 이들이 대를 걸쳐 살아오고 있습니다. 설악산에 한번 가을 나들이 한번 했는데 오면서 아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설악산 괜히 갔다 왔다. 여기가 더 좋은데 괜히 저기 기름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면서 갔다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수리산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시흥 수원간 민자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아연실색합니다. 이미 고속도로 3개가 수리산을 지나고 있는데 또 관통도로를 만든다니 자연은 물론 삶 자체가 파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고 여기서 동네 바로 지붕 위로 육교가 지나간다 그러면 그 분진에 모든 공해에 시달리고 우리는 여기가 공기가 좋아서 들어앉는 주민들인데
시흥 금이동부터 의왕 고천동 사이 15.2km 도로를 신설하는 시흥 수원 민자도로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은 최근 전략 환경 영향평가 준비서까지 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도에 따르면 경기 남부권에서 인천공항으로의 이동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는 등 서남부권 교통 혼잡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유사한 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흥 수원 민자도로 사업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미 유사한 이유로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영동고속도로 서창 월곡 구간 6차로에서 10차로로 4차선 확장하는 공사는 2026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노선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또 시민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이 정작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며 비판합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군포시와 시의회 모두 민자도로 사업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인천 송도와 시흥 100곳을 연결하는 특고압선 설치를 반대하는 백오동 주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백오동 중심부를 관통하며 주민들의 생명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특고압선 매설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백오동 특고압선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300여 명이 시흥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많은 백오 신도시에 건강을 위협하는 특고압선 설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시흥시가 바이오단지 유치라는 개발 명분을 내세우며 정작 어린아이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이익과 저울질하는 시흥시를 우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서울대 병원과 바이오단지 유치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민의 생명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집회에 모인 주민들은 34만 볼트의 특고압선이 백오동 전체 아파트 사이를 관통하게 되는 건 전자파의 위험 속으로 떠미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일에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백오내 특고압선 반대입니다. 150년 관통하는 특고압선 결사반대! 그러나 시흥시는 국가 바이오 특화단지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전력 공급 관련 인허가 해소가 선결 조건이라며 송전선로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된 국가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인천과 시흥이 지정되면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인허가 해소 조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 발전과 지역의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백오동 주민들은 개발보다 시민 생명이 우선이라며 특고압선 설치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지난주 수원시는 광교산 일대에 나타난 사슴 때문에 내내 떠들썩했습니다. 시민 2명을 공격해 부상까지 입히면서 조심하라는 안전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지난 9일 문제가 된 사슴이 구조대에 포획되면서 소동은 마무리됐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새벽 수원 광교 저수지. 부상자를 실은 앰뷸런스가 빠르게 병원으로 향합니다. 부상자는 산책로에서 사슴에게 공격을 당한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은 사슴의 뿔에 양쪽 허벅지를 찔려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광교 호수공원에서도 사슴의 습격이 있었습니다. 귀가 중이던 30대 남성이 사슴의 공격을 받았는데 몸이 붕 떠서 수미터 밖으로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수원시는 다음 날부터 포획 작전에 나섰습니다.
민간 구조대는 물론 헬기와 드론까지 동원해 수색과 잠복을 펼친 결과 출몰 나흘 만인 지난 9일에 사슴을 생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2월쯤이 사슴의 번식기라며 공격성이 강해지는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사슴과 마주친다면 사진을 찍거나 다가가지 말고 소방이나 지자체에 신고한 후 커다란 구조물 뒤에 몸을 숨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겨울철 되면은 이제 수컷 사슴이 발정기에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다소 또 공격성이 또 높아질 수가 있는 시기적인 이게 위험성도 증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겨울철에 이 사슴을 마주친다면은 적정 거리를 두고 되도록이면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9일 의왕시 청계동에서도 인근 농장을 탈출한 사슴이 도로를 활보하다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1시간여 만에 잡히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 주민 반대로 진통을 겪었던 광명 하안 2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오늘 2026년 착공 예정인 광명 하안 2지구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아파트와 공공분양아파트 등 총 3,500여 세대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명 하안 2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예정된 하안동 일대입니다. 하안 2 공공주택지구는 58만 제곱미터 부지에 자족 기능을 갖춘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광명시는 하안 2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이 11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 2년 6개월 만입니다. 전체 규모는 3,578세대, 이 가운데 약 65%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하안 2 공공주택지구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지구로 전체 주택 중 1,089호 30.4%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통합 공공임대,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분양 1,236호 및 민간주택 1,236호가 건설되며 주거와 보육 등이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을 반대해왔던 원주민들과의 협의도 마무리됐습니다. 광명시는 오랜 기간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LH와 시청과 많은 협의를 통해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관철이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재정착 관련하여 근생 대토 부지나 또 이주권 관련 가장 중요한 보상 부분에 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명 하안 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보상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 부지의 72%가 사유지인 만큼 토지 보상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의 공약이자 고덕 신도시 주민들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가 국제학교 건립인데요. 한 차례 공모를 실시했지만 무산된 가운데 시가 재공모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16개 외국 학교 법인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최종 학교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경기도 최초의 국제학교로 관심을 모았던 평택 고덕 국제학교. 지난 2022년 공모 당시 3개 외국 학교 법인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평택시는 이들 학교와 최근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모두 결렬됐습니다. 이에 시가 국제학교 설립 운영법인 재공모에 나섰습니다. 학교는 고덕동 6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학생 수 1,500에서 2,000명 내외,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전 과정을 운영합니다. 평택시가 부지를 매입해 학교를 지어 10년 무상임대해주고 추가로 설립 준비금도 지원합니다. 학교 측은 개교 준비, 학사 운영, 재무관리, 지역사회 협력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무려 16곳의 외국 학교 법인들. 평택시 관계자는 현재 미국으로 건너가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귀국하면 곧이어 영국으로 건너가 또 다른 학교 관계자와 국제학교 설립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고덕 신도시 주민들은 이번에는 계획대로 국제학교 건립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국제학교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에 어쨌든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원가 형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좀 이용하고 또 국제학교를 통해서 외부 주민들이 또 고덕 신도시로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택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대상 학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제학교는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는 2028년 8월에 개교하게 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6.25 한국전쟁 때 전사한 아버지를 73년 만에 만난 송재숙 씨.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속으로 달래며 한평생을 살아왔는데요. 부녀가 유해로 만나기까지는 우연과 기적, 그리고 안타까운 가족사가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은 기쁨도 잠시 딸은 이제 아버지와의 호적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창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73년 만에 유해로 아버지를 만난 송재숙 씨. 어린 시절은 조부모 밑에서 친척들과 함께 살아가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잊었고 성인이 돼서는 대가족 집안과 결혼해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성장해서 이제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제가 대가족으로 결혼해서 와서 살아서 그런지 복작복작하고 살아서 그렇게 한적하게 그럴 여가가 없었어요. 송 씨와 부친의 유해 상봉은 우연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단에서 DNA를 제공해달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연히 시작됐습니다. 국립현충원에 있는 부친 묘소에 당연히 유해가 묻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삼촌만 찾기 위해 유전자 검사에 응했던 겁니다. 계속 그 현충원에 아버님이 묻혀 있는 줄을 계속 알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그 국방부 사람한테 듣다 보니까 그 전시 중에는 거기는 그냥 그 유품 정도로 돼 있대요. 그런데 삼촌을 찾기 위한 유전자 검사는 아버지의 유해를 찾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강원 동해의 한 종중묘지에서 발굴됐던 고 송용환 일병의 유해와 4년 전 제공한 송 씨의 유전자가 딱 맞았던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훈장도 보고 이런 행적을 이렇게 다 보면서 이제 자꾸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얼마 너무 늦었죠. 제가 아버지 만나는 게 너무 늦어서. 송재숙 씨는 기쁨을 뒤로 한 채 아버지와의 가족 관계를 되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전사한 부친과 조부모의 권유로 재혼한 보친마저 떠난 이후 지금까지 호적상 큰아버지 딸로 살아왔는데 이제 부친을 찾은 이상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려 하는 겁니다.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검사가 나온 이상 송재숙 씨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하고 혼인신고를 못한 거예요. 전쟁 중이니까.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바로 엄마하고 저하고도 헤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학교는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큰아버지 이름으로 이제 큰아버지 딸로 저를 옮겨서 여적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얼마나 꿈만 같은 건지. 기적적으로 아버지를 만난 송재숙 씨. 73년 만에 딸을 만난 아버지 고 송용환 일병은 다음 달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리는 유해 안장식과 함께 영면에 들어갑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여러분, 아침 저녁 쌀쌀해지면서 점점 겨울이 다가온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철 따뜻한 온도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 다가오는 저온 화상, 그 예방법 알려드릴게요.
따뜻함을 찾게 된다면 아마 손쉽게 사용하시는 것이 이렇게 핫팩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핫팩은 붙이는 것과 이렇게 흔드는 분말형 핫팩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 붙이는 핫팩의 경우에는 피부에 직접 닿을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두에 부착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이게 분말형 핫팩은 70도 이상 그리고 최대 10시간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수시로 부위를 바꿔가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겨울철 우리 가정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온열 제품 뭐가 있을까요? 네, 전기 매트나 전기 찜질기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게 전기 매트나 찜질기의 경우 이렇게 얇은 패드를 깔아서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그리고 저온에 맞추셔서 타임을 설정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혹시 전날 음주를 하셨다면 감각이 둔해져서 저온 화상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사용하시고 고령의 노인, 어르신분들이나 당뇨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도 꼭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저온 화상은 겉으로 보기엔 부위가 좁아서 별거 아니겠지 하실 수 있지만 깊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치료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이재현입니다. 겨울의 문턱을 알리는 입동이 지났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각종 온열용품 사용이 증가하며 저온 화상 환자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온 화상은 장시간 낮은 온도에 피부가 노출되어 화상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100도 이상 고온의 화상처럼 즉시 통증을 느껴 피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체온보다 조금 높은 40에서 50도의 온도에 긴 시간 접촉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 피부 깊은 조직까지 열기가 쌓여 손상되는 화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닥에 깔고 사용하는 전기 매트, 온열 난로, 찜질기, 핫팩 등 온열 용품들이 주 원인이 되며 겉으로 보기엔 심각해 보이지 않는 화상처럼 보이지만 근육이나 뼈까지 손상될 수 있는 심각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온 화상의 증상으로는 처음에는 피부가 약간 붉어지고 쓰리는 듯한 따끔거림 정도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색이 변하고 가려움증이 동반되며 통증이 심해지고 물집이 서서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고온 화상에 비해 초기에 알지 못해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인 화상에 비해 좁은 부위에 생기지만 피부 깊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화상과 마찬가지로 물집을 터뜨리거나 소주나 감자 등 민간요법으로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온 화상은 천천히 자신도 모르게 오는 침묵적 화상이므로 사전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뷰티비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